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강도 높은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는 계절관리제가 도입됩니다. 이 넉 달 동안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고 수도권과 6개 특별광역시에서는 공공부문 차량 이부제가 강제 시행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 엑소브레인의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엑소브레인은 일반 상식 분야에서 구글보다 10% 이상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서술형 질의 응답이 가능해 한국어를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놀라운 능력을 지닌 동물들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거나 마치 사람처럼 우정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과학 본색에서 알아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는 재미있는 과학 현상이 숨어 있는데요. 비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리는 것인지, 또 우산이 없을 때 뛰어가야 비를 덜 맞는 것인지와 같이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궁금한 뉴스에서는 비와 관련된 과학 이야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인데요. 앞으로 해마다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강도 높은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는 계절관리제가 도입됩니다. 수도권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4개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금지되고 수도권과 6개 특별시 광역시는 공공부문 차량 이부제가 강제 시행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제안을 토대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에 관계없이 수도권은 4개월 내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86만 대가 대상인데 생계형은 제외하고 12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합니다. 지난 겨울 미세먼지 저감 조치 때 서울에서 몇 차례 시행한 적이 있지만 수도권 전면 시행은 처음입니다. 수도권과 세종시 5개 광역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이부제가 강제 시행됩니다. 다만 민간 차량 이부제 자율 시행은 이번 조치에서 빠졌습니다. 올해에는 소위 미세먼지 8법을 재개정하였고 국가미세먼지 특별위원회와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시켰으며 미세먼지 추경 예산으로 1조 3천억 원을 편성하는 등 석탄발전소 가동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석탄발전소 60기 가운데 가동 중단 기수를 12월부터 2월까지는 최대 14기, 3월에는 최대 27기까지 확대합니다. 이 밖에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천여 명의 상시 점검단과 함께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한 분광계, 비행선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집중 감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국과는 12월부터 미세먼지 예보,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16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2016년 대비 35% 이상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미세먼지 저감은 국민의 참여 없이 성과를 낼 수 없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 총리는 민관합동기구인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해 국민들도 미세먼지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일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차량 이부제를 철저히 지키는 등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고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다음 달 2차 양자 협의를 열 계획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부 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여기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분쟁 해결 1심 역할을 하는 패널 설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달 11일 1차 양자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패널 설치는 양자협의 요청서 수령 뒤 60일 안에 당사국 합의에 실패한 경우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패널 심리는 분쟁 당사국과 제3국이 참여한 가운데 6개월 이내에 끝나며 긴급 사안은 3개월 안에도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패널 보고서가 채택되면 패소국은 분쟁 해결 기구의 결정에 대한 이행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소매 판매가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산업 생산도 2달 만에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반면 설비 투자는 넉 달 연속 늘어나는 등 일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경기가 횡보하는 모습인데요. 연말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추석을 앞둔 8월에 큰 폭으로 증가했던 소비가 한 달 만에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잇따른 태풍과 강수, 고온의 영향으로 환절기 의복 판매가 4.6%, 이른 추석 선 구매에 따른 기저효과로 음식료품 판매는 4.4%가 각각 줄었습니다. 지난달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2.2% 감소했는데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 하락입니다. 7월과 8월에 증가세를 이어가던 전산업 생산도 뒷걸음질 쳤습니다. 기계 장비와 자동차 생산이 늘며 광공업 생산은 증가했지만 도소매와 금융보험 등 서비스업 생산이 줄어 전월보다 0.4% 감소했습니다. 반면 설비 투자는 전월 대비 넉 달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산업용 기계 투자가 증가해 2.9%가 늘었습니다. 건설 투자는 건축과 토목 공사 실적이 줄면서 전월보다 2.7%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비로는 마이너스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 과거에 이제 반도체 장비 투자가 이제 거의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이제 전월비로는 이제 계속 소폭과 이제 어느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엇갈리면서 통계청은 최근 경기 흐름이 횡보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월과 같았고 향후 경기 상황을 예측하는 선행지수는 6개월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경기가 횡보하는 최근의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들어서 쭉 그런 상황이었고 최근에 뭐 대외 여건이라든가 대내 여건에 생산 소비 투자가 크게 반등할 만한 요인들은 좀 찾아보기 어려워서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재정 집행 속도를 높이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투자와 소비, 수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수출 반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회복을 위해 연말까지 무역금융 60조 원을 지원하고 3,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회와 무역사절단 등 해외 마케팅을 84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출 계약서만 있어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출 계약 기반 특별 보증 규모를 올해 500억 원에서 내년 2천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어 연말까지 북미와 중국 등 주력 시장과 동남아 등 신남방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단기 수출보험 수입자 한도를 기존 2배에서 2.5배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자립화 요구가 높아진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수입 대체 특별 보증과 전용 수출 바우처를 만들 계획입니다. 국내 5G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9월 말을 기준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인 9월 말까지 가입자 수 346만 6,700여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별 가입자 수는 4월부터 8월까지 꾸준히 증가해 적게는 한 달에 51만여 명에서 많게는 88만여 명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통신사별 가입자 수는 SK텔레콤이 153만 6천여 명으로 전체의 44.3%를 차지했고 KT가 30.4%, LG유플러스가 25.2%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우두 온수지 부근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28일 우두 온수지 부근에서 야생 조류의 분변을 걷어 분석한 결과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내일쯤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강원 지역에서 AI 바이러스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텍스트, 즉 자연어로 기술된 키워드와 질문에 대해 정확한 정답을 찾아주는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장학 퀴즈에서 우승한 인공지능 엑소브레인. 3년 만에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단순히 문서를 찾아주는 웹 검색 기능이나 단답형으로 응답하는 수준을 넘어 서술형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방대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답을 질문에서 정확히 분석을 해서 정확히 찾아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현재 일반 상식 심층 질의와 법령 지식 심층 질의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기계가 문제 유형을 판별한 뒤 최적화된 해법을 통해 정답을 찾아주는 원리입니다. 이 기술 개발로 AI 비서 등 한국어를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 기술은 한글과 컴퓨터가 최근 공개한 한컴 오피스 2020의 지식 검색 기능으로 탑재됐습니다. 일반 상식 분야에서 구글과 비교한 결과 엑소브레인이 10% 이상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국회 도서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법무 서비스 검색에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한 법령 질문은 변호사를 대신해주고 전문가의 검색과 답변 과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정보는 개인이 따로 검색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정보마저도 직접 저기 사용자가 바로 질문하고 답을 찾고 문서 작성할 수 있게 해서 문서 작성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모래밭에서 바늘과 같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이 기술은 인공지능 상용화는 물론 구글, IBM 등 외국산 인공지능 솔루션의 국내 시장 잠식을 막는 데도 한몫할 전망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각종 재난과 치안 현장에서 안전감시 역할을 맡을 신형 드론이 개발을 마치고 첫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전남 고흥항공센터에서 재난치안용 무인기 사업으로 개발된 드론의 초도비행 행사를 열었습니다. 첫 비행 시범에서 드론은 해상 감시와 사고 현장 출동 과정에서 조난자를 발견하고 영상 정보를 전달하거나 구명 장비를 전달하는 임무를 선보였습니다. 재난치안용 무인기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기술 개발을 맡고 소방, 경찰, 해경이 각 특성에 맞는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2020년까지 검증을 거쳐 개발을 마칠 예정이라며 기존 상용 드론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의 대응 능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11시 독도 앞바다에서 추락한 소방 헬기는 지난 2016년 노르웨이에서 대형 사망 사고를 내 유럽 당국에서 한시 운항 정지 조치를 내렸던 헬기와 같은 기종으로 확인됐습니다. 독도 해상에서 추락 사고가 난 헬기는 2016년 3월 도입된 에어버스 헬리콥터 수사의 슈퍼 퓨마 EC225 기종입니다. 이 기종 헬기는 지난 2016년 4월 노르웨이 해상을 지나다 추락해 탑승자 13명이 모두 숨졌고 유럽항공안전청은 같은 해 6월 해당 기종의 운항금지 조치와 부품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독도 인근 해상에 추락한 헬기는 노르웨이에서 같은 기종의 사고가 나기 한 달 전인 2016년 3월 430억 원을 들여 도입돼 중앙119 구조본부 영남항공대에 배치됐습니다. 중앙119 구조본부에서는 이 기종 헬기를 2008년에 한 대, 2016년에 한 대 등 총 2대를 들여와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시속 250km로 5시간 비행할 수 있는 이 헬기는 각종 응급의료 장비와 야간 비행 장비, 적외선 탐색 장비 등을 갖췄으며 지난달 정비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소방청은 밝혔습니다. 앞으로 경찰이 교통사고 관련 정보를 연금관리기관 등과 공유하면서 보험금이나 연금 신청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경찰청은 공무원 연금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개발원 등 5개 기관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교통사고 내역을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 보험금이나 연금 신청자의 교통사고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사고 내역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이나 연금을 신청하려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각 기관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측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개발 과정에 일부 착오가 있었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코오롱 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측은 지난 2003년 개발 당시부터 성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측은 안전성 판단의 전 단계인 주세포의 성분 문제로 품목 허가를 취소한 것인데 이를 뒤집기 위한 근거로 안전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2003년 검사 방법을 안정화한 이후 세포 유래를 추가로 알아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코오롱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코오롱 티슈진의 연구 노트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열고 향후 증거조사 계획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 치료제의 내성을 보이는 이른바 내성결핵에 효과적인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결핵에 효과적인 약물을 선별하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줄기세포를 이용해 대식세포 안에 숨어있는 결핵균에 어떤 약물이 효과적인지 정확하게 가려내는 스크리닝 기법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한 뒤 실제로 내성결핵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스템셀 리포트에 실렸습니다. 어린이집과 학교, 병원 등 집단생활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결핵에 걸리면 즉시 업무를 중단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식당뿐 아니라 병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항공기 등 집단생활시설에서도 근로자가 결핵에 걸리면 전염성이 없어질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시설 책임자에게 결핵의 전파 방지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편두통 환자들이 진단을 받는 데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두통학회는 국내 11개 종합병원 신경과에서 편두통 진단을 받은 환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들이 처음 편두통 증상을 겪은 이후 진단을 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0.1년으로 나타났으며 5명 중 2명은 진단까지 11년이 걸렸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들은 한 달에 평균 12일 이상 편두통을 경험했으며 한 달에 4일 이상은 두통으로 학습이나 작업 능률이 절반 이상 떨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편두통을 내버려 두면 환자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이는 곧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 학원비가 대학 등록금보다 비싸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서울에서 가장 비싼 유아 영어 학원의 한 달 학원비가 무려 224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대학 등록금보다 4배나 비싼 금액입니다.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지역 반일제 이상 유아 영어학원 비용은 월 평균 103만 7천 원에 달했습니다. 교습비에 모의고사 비용 등을 합한 것으로 올해 4년제 대학 연간 등록금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가장 비싼 곳은 한 영어학원 프랜차이즈가 강남구와 서초구에 운영하는 세 곳으로 월 224만 3천 원이나 됐습니다. 연간으로 하면 2,691만 6천 원으로 올해 4년제 대학 연간 등록금 평균인 670만 6천 원의 4배입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서울시 교육청 학원 교습소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유아 영어학원 일평균 수업시간은 4시간 51분으로 중학교와 비슷했지만 무려 11시간이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비싼 학원비와 긴 수업시간에도 유아 영어학원의 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295곳으로 2017년보다 44곳이 더 생겼고 이 중 강남 서초구가 87곳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습니다. 강동 송파구가 뒤를 이었고 이른바 비강남권 가운데는 강서 양천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유아 영어학원 2년에 사립초등학교 6년까지 다니면 8년간 최대 1억 3,500만 원이나 든다며
점점 공고해져가는 토권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다채로운 과학 문화를 소개하는 과학 산책 시간입니다. 가을이 되면 스산해지는 날씨 탓에 감성이 풍부해지곤 하는데요. 이런 날씨에 어울리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영화 허입니다. 주인공 테오도르는 직업이 대필 작가입니다. 다른 이의 뜨거운 진심을 대신 편지로 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아내와 별거 중인 채 외롭게 살아가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인공지능 운영체제인 사만다를 만나게 됩니다. 테오도르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만다에게 마음을 열며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죠. 실체가 존재하진 않지만 서로를 간절히 원하고 느끼는 감각은 시각화된 어떤 것보다 강렬한데요. 하지만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사랑은 결국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사만다와 완전한 주체로서 사랑하고 있다고 느꼈던 테오도르와 달리 사만다는 한 번에 수천 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과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결국 테오도르는 사만다와 이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테오도르는 이별을 통해 비로소 독립된 주체와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됐는데요. 처음으로 대필 작가로서가 아닌 그 자신으로서 전부인 캐서린에게 미안함과 사랑을 담은 편지를 씁니다. 사만다를 통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영화 허는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사랑을 넘어 관계에 서툰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는 영화가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과학 산책이었습니다. 된장을 비롯한 장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작용해서 만들어지고 맛도 좌우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장류 제조에 쓰는 미생물을 새로 개발했는데 장류 제조 기간이 줄어들고 맛도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 콩을 먹음직스럽게 쪄냅니다. 이 콩을 갈아 사각형 메주를 만들고 건조와 발효 과정을 거쳐 된장과 간장, 고추장을 만듭니다. 이들 전통 장류의 맛은 집집마다 제각각. 발효 과정에 공기 중에 있는 세균과 곰팡이가 들어가 작용을 하는데 균의 종류나 소금의 양에 따라 맛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메주가 발효도 잘 되고 장도 잘 담가져야 되지만은 소금량이 적을 때는 쉬어서 먹을 수가 없고 너무 많이 들어갈 때는 너무 짜니까 먹기가 힘들겠지요. 농촌진흥청이 전국의 다양한 메주에서 찾아낸 바실러스균. 장류 제조 과정에서 유해 미생물을 억제하고 장류의 품질과 맛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바실러스균과 곰팡이균을 따로 넣어 버무린 뒤 하루만 지나면 발효가 끝납니다. 각각 발효된 두 콩을 섞어 항아리에 넣어두면 되는데 쓴맛은 줄어들고 구수한 맛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효 종균이 가지고 있는 발효 특성 때문에 콩을 빨리 분해해서 제조 기간도 빨라지고 그리고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도 많아지기 때문에 맛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농촌진흥청이 특허 등록한 이 바실러스균은 장류 제조업체나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식품 재료로 인정돼 건강기능성 식품 제품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귀리의 새싹에 아토피 피부염 개선과 건강 기능성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농진청 식량과학원 연구진은 귀리 새싹 추출물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가려움증과 홍반을 32%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동물 실험 결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귀리 새싹에 세 종류의 건강 기능성 물질이 들어있어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김장은 예년보다 2일에서 4일 정도 늦게 담그는 것이 좋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은 12월 3일, 부산은 1월 4일이 김장 적기라고 합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김치 냉장고가 등장했지만 김치를 대규모로 소비하는 곳에서는 여전히 김장이 중요합니다. 김장은 일 평균 기온이 4도 이하, 일 최저 기온은 0도 이하로 유지될 때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기온이 높으면 김치가 너무 빨리 익게 되고
기온이 낮으면 배추나 무가 얼게 돼 제맛을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날씨가 쌀쌀해졌지만 올해 김장 적기는 오히려 예년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1월 하순과 12월 상순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해 김장 적정 시기는 평년보다 1에서 4일 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은 예년보다 4일 늦은 12월 3일이 김장 적기입니다. 대전은 12월 5일, 대구 12월 8일, 광주 12월 13일, 부산은 1월 4일입니다. 기후변화로 온도가 점차 상승하면서 김장 시기는 점점 더 늦춰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1920년대에는 11월 21일이었지만 2010년대에는 12월 4일로 13일이나 늦어졌습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지나쳤던 많은 것에는 과학이 숨어 있는데요. 부슬부슬 내리는 비에도 재미있는 과학 현상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여러분, 비 내리는 날을 좋아하시나요? 비가 내리는 날엔 노릇노릇하고 바삭한 전이 생각이 나요. 상상만 해도 입안에 군침이 싹 도네요. 그런데 여러분, 비가 내리는 걸 가만히 보면 로맨틱하면서도 여러 궁금증이 생겨나곤 합니다. 대체 저 비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어떻게 저렇게나 많은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까? 혹은 그저 바라보고만 있으면 상관이 전혀 없을 텐데 저 빗속을 뚫고 나가 비를 맞으면서 어딘가로 급히 가야 할 때는 걸어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뛰어가는 게 나을까? 와 같은 궁금증 말이죠. 그래서 오늘 궁금한 S에서 알아볼 이야기는 바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 그 빗방울 속에 숨어있는 과학 이야기입니다. 먼저 빗방울은 대체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비의 대부분은 호수나 강, 그리고 아주 크게는 대양으로부터 증발한 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증발한 물이 점점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몽글몽글 뭉치다가 어느새 떨어질 만큼 무거워지게 되면 지상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이 바로 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물은 증발하는 걸까요? 일상적인 온도와 압력 수준에서의 물의 끓는 점은 약 100도씨 수준입니다. 태양이 아무리 강렬한 빛을 지상으로 내리꽂는다고 해도 표면의 온도를 100도씨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수많은 물 분자들이 공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미국의 물리학 거장으로도 유명한 과학자 리처드 파인만에 따르면 물 표면에 위치한 물 분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그 표면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분자들의 운동은 특정한 온도에서 항상 그 온도 수준의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분자들은 심각하게 운동을 덜 하기도, 또 어떤 분자들은 심각하게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분포는 놀랍게도 거의 정규 분포를 따라하게 되는데, 이 분포에서 상위권에 있는 물 분자들이 표면으로부터 공기 중으로 상당히 많이 튀어나간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공기 중에서도 물 분자들이 물속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통계적으로 본다면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튀어나가는 물 분자가 훨씬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은 증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공기가 가지고 있는 물 분자가 워낙 많아지게 되면 더는 물 표면으로부터 물 분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를 우리는 공기 속 수증기가 포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물에 소금을 녹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소금이 물에 녹지 않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기가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더 많은 수증기를 공기는 머금을 수 있죠. 이렇게 따뜻하면서도 물 분자를 가득 머금은 공기가 산맥을 넘거나 강한 대류에 의해 하늘로 치솟게 되면 순식간에 주변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물 분자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동시에 그 공기는 머금었던 물 분자를 바깥으로 뱉어내면서 뿌연 물보라와 같은 안개, 즉 구름을 만들게 되죠. 가끔 차가운 곳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가 따뜻한 곳으로 들어갔을 때 안경 표면에 순식간에 김이 서리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상공은 영하의 온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금세 얼음 결정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머금었던 물 분자가 너무 많았던 경우에는 그 속에서 형성된 얼음 결정이 주변의 풍압의 요인이나 여러 요인에 의해서 사방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서 몸집을 늘려나갑니다. 적정 수준이 지나 더 이상 구름 속에 존재할 수 없는 얼음 덩어리들이 지상으로 맹렬하게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는 과정에서 얼음이 녹게 되고 이것이 바로 빗방울이 되는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께 생각해 봅시다. 비가 올 때 뛰는 것과 걷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비를 덜 맞을까요? 그런데 빗속을 빠르게 뛰었던 사람이라면 얼굴 쪽으로 빗방울이 튀는 걸 경험해 본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천천히 걸어가면 위로밖에 비를 안 맞는 것 같은데 뛰면 앞에 있는 비도 맞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에 대한 비밀은 아주 간단한 모형 실험에 있습니다. 여기 쿠키와 S가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어느 날 쿠키와 S는 맛있는 사탕을 먹으러 매점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산을 깜빡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S는 전속력으로 매점을 향해 달립니다. 쿠키는 양반이 되어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와 함께 매점을 향해 천천히 걸어갑니다. 두 상황에서 누가 더 비를 많이 맞았을까요? 쿠키일까요? S일까요? 바로 답하기는 좀 어려우시죠? 그럼 재미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 막대기가 A로부터 B까지 움직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이 이 공간에는 비가 오고 있다고 하면 이 막대기가 A부터 B까지 움직이는 동안 지나친 면적, 즉 지나친 공간 안에 있는 빗방울은 무술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도 어쨌든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방울을 덜 맞는 것일 텐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비에 노출된 상태로부터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얼만큼 빨리 도달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생각 그대로 걷는 것이 뛰는 것보다 훨씬 비에 노출된 시간이 많기 때문에 비를 훨씬 더 많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와 관련된 소소한 과학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빗방울은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존재이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빗방울에 숨어있는 또 다른 호기심을 찾아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비가 내릴 때 나는 특유의 냄새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흙이나 풀내음 같기도 한 이 비 냄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네, 1960년대 호주 연방과학원의 연구진들이 그 비밀을 밝혀냈는데요. 식물이 만들어낸 기름이나 유기물 등이 바위 틈 속에 모여 있다가 비가 내릴 때 공기 중에 퍼지는 냄새라고 합니다. 네, 이를 그리스어로 바위와 신의 피를 뜻하는 페트리코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앞으로 비가 오는 날엔 온 세상을 적시는 페트리코의 향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